낭만서점 75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문순허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네, 벌써. 12월. 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12월 되곤 처음 만나는 거죠? 그렇죠. 벌써 2016년 마지막 달입니다. 이 낭만서점 시작하고 제가 진행한 지가 네. 이렇게 꼽아보니까 1년 반이 넘었더라고요. 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또 책을 꽤 많이 읽었다는 얘기인데 그럼요. 왜 이렇게 똑똑해진 기분은 들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또 새로운 책 들고 왔습니다. 저는 낭만서점 75회라는 말이 새삼 충격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네네. 벌써 75회나 했구나. 이게 75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1년 52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첫 번째 트랙, 두 번째 트랙 이렇게 하셨으니까 네. 3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꽤 길게 했죠. 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장수 방송 해야 됩니다. 네. 네. 밖에서 PD님이 빙그레 웃고 계십니다. 저희 또 댓글 소개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봄날님, 염소의 축제 잘 들었습니다. 사사라는 장면을 읽으실 때는 속이 미식거릴 정도로 몰입했었나봐요. 끔찍하더라고요. 연기가 좋으셨나? 야망을 위한 충성. 이런 상황을 회사 내에도 접하게 될 때가 있는데 당하는 사람은 보통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전업주부지만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했는데 수시로 부당한 업무를 준 상사에게 들이대다가 일폭탄을 엄청 받았어요. 어느 날엔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잘못했다고 빌었죠. 잘릴 수도 있다라는 정보를 전해 듣고서요. 이런 또 염소의 축제를 들으시면서 예, 네네. 예전의 일들을 또 떠올리셨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염소의 축제를 꼽고 크게 이렇게 댓글이 달리지 않고 반응이 없어서 좀 움츠려 있었는데 굉장히 길게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내용 달려 있어서 예, 좋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더 덧붙이셨는데요. 네. 정치와 관련된 책인데 저는 직장 생활이 생각났네요. 새로운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달라질 게 없다고 먼저 결론 내지 않을래요. 이번에 보여준 국민들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듯해요. 눈 크게 뜨고 똘똘 뭉쳐야죠. 희망을 갖고 내 나라에서 내 아이가 행복해지길 바라봅니다. 네. 네. 아니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다르죠. 사실 저는 조금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의 정치 현상들을 보면서 네. 군부 독재가 끝난 다음에 다시 군사 정권을 잡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헌이 일어나면서도 그 2인자가 권력을 잡는 네. 우리 근현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바로 이 근처 광화문에서 일어난 네. 몇 주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국민들의 촛불 축제는 네. 뭔가 다른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오늘 방송 녹음 일자로 예. 탄핵 가결되느냐 마느냐 하는 지금 이 시간인데 오전 시간인데요. 방송이 업로드되었을 때는 좀 분위기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경환 씨의 말에 동의를 하고요. 네, 또 윤갱 씨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읽을까요? 허인님을 EBS 라디오에서 처음 알게 되어 낭만서점을 진행하신다는 걸 알고는 그 뒤로부터 쭉 애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책 관련 팟캐스트와 라디오를 꽤나 좋아하여 애청하고 있는데요. 여러 해 다양한 방송을 듣다 보니 어떤 책과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진행자 혹은 진행자와 게스트의 궁합인 것 같더라고요. 경환님과 허인님의 진행은 편안하게 서로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존중하는 모습이 듣기 좋습니다. 저희가 그랬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지난 방송 후기처럼 정주행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방송이고요. 그리고 허예님의 일기편이 요 근래 들었던 낭만서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네요. 부끄럽다고 하셨지만 허예님의 생각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인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분의 의견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경환님 버전, 허예님 버전의 일기 종종 듣고 싶습니다. 예,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허예님의
EBS 방송을 통해서 이쪽으로 유입되신 거고 네. 아주 요즘 재밌게 들어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괄호 열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공개 방송 주말에는 안 하시나요? 지방에 살아서 참여하고 싶어도 평일 오후라 안타깝네요 하셨는데요. 저희가 또 이거에 관련돼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조금은 쑥스러우면서도 씁쓸한 소식인데요. 네. 아무래도 평일 낮 시간으로 저희가 이 공개 방송을 잡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기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몇 분의 참석자는 있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네.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그러니까요. 말씀 드리고요. 네. 네, 신청하신 분들께는 뭐 따로 선물이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예. 선물 간다고 합니다. 밖에서 네.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예, 그럴 거고요. 저희 뭐 다른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왠지 신청 갑자기 하고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늦었습니다. 이번 연도는 취소하고요. 네.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도 봄날님께서 그 상냥한 폭력의 시대에 들으신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예. 빨래 널며 재봉틀하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빨래 가져올 때는 잠깐 정지하며 열정적으로 들었네요. 이게 진짜 열정이죠. 일시정지. 일시정지를 하는 열정. 그렇죠. 예. 저는 좀 팟캐스트 이렇게 들을 때 진짜 재밌는 방송은 좀 화장실까지 핸드폰 들고 들어가요. 들고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일 보면서 계속 듣는데 네. 오늘도 봄날님께서 저희 방송 그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EBS에서 지금 허희 씨 방송 듣고 이쪽으로 유입된 팬분이 방금 댓글을 다셨는데 그렇게 화장실 상상되게 자꾸 얘기하시면은 제가 볼일을 본다는 게 뭐 손을 씻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네. 뭐 세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미지 관리에 제가 도움 드리고 싶어서요. 네. 예. 그리고 특별한 댓글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여기 팟빵에 있는 게 아니고요. 독일에서 온 댓글입니다. 이게 어떻게 왔어요? 메일로 왔나 봐요. 안녕하세요. 코볼트입니다. 책 선물 받게 되었다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데 이 먼 곳까지 책 보내주실 건지요? 하고 웃음 표시하셨고요. 만약 그렇다면 무지 기쁠 텐데요. 여기선 한국 책이 귀하고 또 귀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소 남깁니다. 하셨어요. 네, 저희 보내드려야죠. 예. 네. 이렇게 지금 PD님의 고민이 묻어납니다. 고민 중이시래요.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나. 물론 저희 그 제작진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네. 그 처리가 되면은 보내드린다고 하고요.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 전자책으로라도 보내드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교보문고가 좀 통 크게 실물책을 그러니까요.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의 의견 좀 적극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독일에서 한국책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댓글 다실 때요. 국적도 좀 달아주시면은 염두에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몰랐네요. 독일에서 보내주셨는지.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클래식코이님, 정희원 작가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1회부터 쭉 듣고 있는 애청자인데 지금은 그 군인이신 분이라 네 그때 공개 방송 한다는 것도 신청을 못 하셨다고 네 남겨주셨고요. 첫 공개 방송이라 하면 제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전역하고 또 기회 되면 꼭 갈게요 남겨주셨는데요. 네 지금 군 생활하고 계시는 클래식코이님. 네, 군대에서도 또 책 많이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군대에서 저는 정말 많이 봤는데. 근데 그게 보직이나 또 계급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무설 때 이제 보는 거는 금지돼 있는데. 그렇죠. 좀 봤죠. 일진번 서면서. 짬 좀 찼을 때는. 그랬군요. 그거 영창인데. 그게 중요한 근무일 경우에는 그런데. 네. 이제 그냥 우리 내무실 복도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저희 책 선물 또 드려야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봄날님, 일시정지의 열정을 보여주셨던 오늘도 봄날님께 선물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EBS 라디오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되신 윤객님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 관리. 아니 처음 오셨으니까. 예, 저희 인사드려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클래식코이님은 제가 알기로는 책 선물 받으신 걸로 알고 몇 번 받으셨죠, 아마?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예, 오늘 다룰 책은요.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이라는 신간입니다. 네. 무라타 사야카.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여성이더라고요. 여성 작가. 네. 이 책이 지금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올해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보통 일본의 유명한 문학상이 그 2개 정도가 있죠. 네. 물론 일본 내에서는 훨씬 더 많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알려진 문학상으로는 우선 순수 문학상, 그러니까 순수 문학에 수여하는 아쿠타가와 상이 있고요. 오. 그리고 대중문학에 수여를 하는 나오키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들을 받은 작품들은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또 누리고 있죠. 그럼 이 편의점 인간은 좀 순수 문학으로 분류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전혀 순수 문학이라는 느낌으로 읽지 않았고 굉장히 재밌는 소설을 읽는 기분으로 그냥 네. 스토리에 이끌려가면서 읽었는데 그랬군요. 네. 근데 뭐 이제는 순수 문학이나 대중문학의 경계 자체가 굉장히 흐릿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편의점 인간이라는 책도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고정적인 순수 문학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훨씬 더 경계가 넓죠. 예. 그리고 이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편의점 인간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좀 반응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럴 것 같네요. 과연 이게 받을 만한 작품이냐? 이거야말로 일본 순수 문학의 어떤 몰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러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요. 뭐 많이 그렇지 비판적인데요. 네. 네. 그렇지 않다. 이 작품이 가지는 의의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반대하는 쪽도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럼 먼저 무라타 사야카라는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무라타 사야카는 1979년 저희랑 몇 살 차이 나지 않아요. 네. 일본 지바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가보고 싶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다마가와 대학 문학부 예술학과 재학 시절부터 편의점 알바를 했고요. 졸업 후에도 취업하지 않고 18년째 편의점에서 일하며 틈틈이 소설을 써왔습니다. 예. 18년째 편의점에서 일하며 틈틈이 소설을 써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다룰 이 편의점 인간의 주인공과 네. 닮아 있죠. 자전적이네요. 네. 편의점 인간의 주인공도 18년째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주인공인데 네. 자, 2003년 수유로 군조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 데뷔했고요. 2009년 은빛의 노래로 노마 문예 신인상을, 2016년 편의점 인간으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습니다. 무라타 사야카는 온화한 겉모습과 다르게 크레이지 사야카라는 별명처럼 독특한 캐릭터로 유명한데요. 저자는 지금도 주 3회 편의점에 출근하면서 일반적인 세상 이야기에 묘한 것을 집어넣고 싶다는 바람처럼 평범함과 묘함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 2003년에 군조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군조 신인문학상을 1979년에 수상하며 데뷔를 한 사람이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네. 이 무라타 사야카가 태어나던 그 79년 네. 공교롭게도 네, 군조 문학상을 무라카미 하루키가 받았군요. 네. 예. 소설가로 데뷔하게 된 경로가 똑같죠. 네. 그러고 나서 아쿠타가와 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무라타 사야카라는 작가는 또 일본 내에서 뭐랄까요, 많은 작품을 내진 않았지만 어쨌든 책을 낼 때마다 예, 이렇게 좋은 문학상을 받는 그런 작가로 이제 각인되게 된 것 같아요. 군조 신인 문학상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상은 그럼 성향이 좀 어떤가요? 뭐 이 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예, 말씀드리기에는 제 정보가 좀 부족하고요. 네. 순수문학이다 뭐 네. 대중문학이다 이렇게 갈리는 건 아닌가 보군요.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군조 신인 문학상 쪽에
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그 작품이 등단작을 내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데뷔를 하기 힘들었을 거다라고는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에 여하튼 손을 들어주는 좀 가치를 이 평가해주는 그런 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좋은 등용문이네요. 뭐 한국에도 이제 문예지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예지 안에서 신인상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데뷔를 한 케이스고요. 근데 저는 이 무라타 사야카의 작품이 뭐 얼마나 번역이 됐나 하고 찾아봤더니 2권이더라고요. 편의점 인간 포함해서. 네. 그 2009년에 나왔던 은빛의 노래라는 작품이 한국에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편의점 인간이. 네. 그럼 수유는 안 들어와 있군요. 네, 그건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라타 사야카라고만 치니까 이 2권이 나오더라고요. 네. 궁금해지네요. 번역되지 않은 작품도. 그리고 크레이지 사야카라는 별명. 네, 크레이지 사야카. 그게 약 영어로 하니까 좀 온화해 보이지만 한국어로 바꾸면 미친 사야카. 그렇죠. 뭐랄까요? 예. 이런 별명이 있구나. 작가에게 이런 별명이 붙기는 또 그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도대체 그렇군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사진이 또 뒤에 실려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뭐랄까 밝게 웃고 있는. 밝게 웃고 이 웃음은 약간 그 아유미 그쪽에서도 본 것 같은 웃음인데요. 그렇군요. 예. 뭔가 이렇게 이렇게 환한 시야를 다 사람을 드러내고 웃고 있는데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나는 신들린 듯이 소설을 쓰고 있었다. 언제나 좀 더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디에 가고 싶은지는 나 자신도 모르지만 어쨌든 말이나 이야기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가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작가가 된 뒤에도 줄곧 그런 충동에 떠밀리고 있었다. 가고 싶다, 알고 싶다는 것이 줄곧 나의 원동력이었다. 데뷔하던 13년 전 내가 이런 소설을 쓰리라고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소설 자체가 다음 소설로 가는 가교가 되어 여기까지 나아온 것 같다. 이 소설에서 또 다리를 건너 좀 더 앞으로 가고 싶다. 앞으로도 오로지 글을 계속 쓰는 것만이 그 소원을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글 쓰는 일과 그 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군요. 그렇죠. 뭐랄까요? 초등학생 시절부터 글을 쓰고 싶어 했으니까 작가의 어떤 열망 자체가 작가의 피가 흐르는 그렇죠. 네, 그런 존재였고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꼬여 있는 건가 싶던데 이야기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가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로서 계속 설계를 해서 길을 뚫고 어딘가로 계속 가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뭐 서사, 다른 말로는 산문이라고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산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힘 자체가 어떤 행위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이라는 문학평론가의 경우는 시는 언어이고 산문은 행위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문이 특히 이야기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 자체 그리고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저는 이 무라타 사야카라는 작가가 그런 어떤 산문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산문의 힘으로 도대체 도달할 수 있는 미지의 세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거 자체를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 편의점 인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소설이잖아요. 이 인물 자체가 네. 이야기의 힘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작가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편의점 인간이라는 소설에서 계속 주인공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편의점에 소리가 들린다. 네. 편의점의 한 세포로서 나는 존재를 하고. 네. 근데 그렇다기보다 작가가 실제로 편의점에서 일을 하니까 작가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오히려 이야기들을 듣고 있고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프로듀스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일에 우선 집중을 하겠죠. 물건을 잘 판매를 해야 되니까 진열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는 한편으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계속 어떤 이야기에 사람들의 어떤 지나다님 이런 것들이 몸 안으로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사실 저도 편의점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막 사회에 발을 딛기 직전, 그러니까 뭐랄까 이 수능 끝나고 바로 했던 알바가 편의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곡을 가장 많이 쓸 시기여서 뭐 녹음에 대한 생각, 노래에 대한 작곡에 대한 생각들을 막 하면서 편의점 일은 거의 기계처럼 했던 그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그렇죠. 하시고 몸만 일을 하시는. 그렇죠. 그게 행군할 때도 약간 비슷하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딴 생각하는. 예. 네. 이 편의점 인간이라는 책 제목처럼 그리고 작가 자신이 18년 동안 이 편의점 알바를 하고 또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쿠타가와상 수상식 때도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왔대요. 네. 멋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아쿠타가와상 수상인데 굉장히 권위 있는 문학상이고 아침부터 뭔가 세팅을 되게 이렇게 잘 하고 갈 것 같잖아요. 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예. 이 작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다음 근무자가 좀 늦어가지고요. 늦었습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네. 그리고 심지어 저자 사인회도 편의점에서 진행을 했대요. 이야. 아이템이 확실하구나. 그렇죠. 이게 책 제목이 편의점 인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약간 출판사나 편의점의 제휴의 관계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책도 판매하는 곳이라는 걸 독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계기로 이번에 그런 사인회를 편의점에서 진행했다. 그렇군요. 네, 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보통 편의점에서는 우리가 그 잡지나 이런 건 사지만 뭐 이런 그 단행본, 그러니까 소설을 잘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편의점 쪽에서는 편의점 뭐든지 파는 공간이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해요. 예전에 한창 편의점에서 뭐 CD나 책 진열되어 있는 거 본 적은 있는데 요즘엔 잘 없더라고요. 안 팔리니까 없겠죠 아마. 씁쓸하네요. 네. 자, 이 편의점 인간의 내용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후루쿠라 게이코라는 36살의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남들과는 좀 달랐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 뭐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 이를테면 공원에서 죽어있는 새를 보고 불쌍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새를 집에 가져가서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화에서 이 후루쿠라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런 그녀가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가 편의점인데요. 후루쿠라는 대학 1학년 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때야 비로소 세계의 정상적인 부품으로서 지금의 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그녀는 18년째 같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그렇게 빈틈없이 돌아가던 후루쿠라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새로 파트타이머로 들어온 시라하라는 35살의 남자와 엮이게 되면서부터인데요.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일삼는 시라하와 후루쿠라는 이후에 과연 어떤 삶을 겪게 될까요? 네네. 이 얘기만 듣고는 저도 이 허희 씨가 요약해 주신 이 얘기 그리고 뒤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이 시라하 맞나요? 시라하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로맨스가요? 예. 좀 약간 다른 방향이더라고요. 굉장히 다른. 그래서 흥미로웠어요. 시라가 이렇게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니까 이 캐릭터와의 어떤 충돌과 뭐 어떤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쵸.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의 말인지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책의 뒷표지에 보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어요. 수상식 당일에도 편의점에서 알바를 마치고 온 작가
편의점이 무엇을 상징하든지 의미는 둘째치고 책을 손에 잡은 즉시 읽었다.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 네,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책을 손에 잡은 즉시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그러니까 경환 씨가 얘기했던 우리의 예상을 계속 비껴가는 방식으로 이 소설이 진행되기 때문에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배신을 하고 진행이 되는 걸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있더라고요. 페이지 그쵸. 하나 넘어갈 때마다. 네. 이 책이 그렇게 또 길지도 않잖아요. 읽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뒷장에 잡혀있는 그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그 기분도 느끼기가 괜찮더라고요. 네. 또 뭐, 분량이 꼭 적은 책이라고 해서 또 술술 읽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편의점 인간은 또 술술 읽히기까지 합니다. 네네. 술술 읽혀요.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에서 모르겠습니다. 아쿠타가와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의미를 부여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뭔가 뜨끔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조금은 뜨끔하게 만들어주는 문장들이 일침을 가하고 있는 기분은 드는데 이제 또 스토리가 워낙 계속 비껴나가면서 기대가 되니까 예, 그런 문장들도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진 않고 슬슬 좀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후르쿠라가 이 편의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장면들이 이 책에 많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 편의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책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경환 씨가 그때 일을 하던 때의 편의점 말고 지금 느끼는 어떤 편의점이라는 이 공간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편의점이요? 이젠 정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동네가 조금 산동네거든요. 네. 산동네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산이 옆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주거 인구가 없는데 그런데도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24시간 한다니 반갑죠. 일단 집 근처에 생기면 반갑죠. 급할 때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는 한편 종종 문을 닫더라고요. 저희 집 편의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시에 문 닫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엔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네. 아무튼 이런 편의점들이 여기도 이제 긴 글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참고 문헌이죠. 2014년 출간된 전상인 교수의 편의점 사회학에서 이렇게 좀 추려 주신 것 같은데 엄청납니다. 이걸 쫙 읽었더니 알게 되더군요. 편의점 사회학에 대해서.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편의점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25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올해는 27년이 된 거죠. 저도 생각이 나요. 초등학생 때 그 LG25C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사는 곳에 가장 근처에 처음 생겨서 진짜 신기했던 건 LG. 그리고 왜 하루가 24시간이지 왜 25시야? 이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GS25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GS25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제가 제주도를 갔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주도를 갔을 때가 2002년인데, 그때 제주도에 편의점이 하나인가 두 개였어요. 제주도 전체예요? 예. 늦게 들어간 거죠. 지금은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그때 제주시청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여기는 편의점이 있다. 마치 우리 동네에 스타벅스 있다 뭐 이렇게 자랑하듯이. 스타벅스는 없었어요. 심지어. 거기에 유일하게 있었던 게 티아모? 뭐 이런 거였나? 타멘탐스였나? 아무튼 뭐 다른 거였어요. 스타벅스는 그 육지 가야 있는 거 그런 식이었고 백화점도 뭐 어딘가 있었는데 망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지금 제주도는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저도 제주도 갔을 때 이렇게 해변가를 산책하는데 거기 한 200m 지날 때마다 편의점이 계속 있더라고요. 계속 있죠 이젠. 그래서 원래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랬나라고 했는데 아니었군요. 네,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1989년에 당시에 그 미국계였던 세븐일레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점을 열면서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처음으로 생겼대요. 89년. 정말 오래됐네요. 그러고 나서 이 대한민국이 미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인구 대비 편의점 수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1등하는 그 종목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는. 네. 그러니까 편의점의 역사로 따져보면 한국의 성장 속도가 다른 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대요. 네. 야, 되게 빠르대요, 정말로.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그 편의점이 이제는 뭐 단순히 커피나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전반을 좀 아우르는 뭐 돈도 찾고요, 택배도 보내고요, 예, 또 밥도 먹고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예. 우리 생활의 정말 편의 공간이 됐다는 거죠. 예, 이게 그 편의점 사회학에서 우선 사실적인 정보를 나열하고 그 뒤에 그럼 도대체 여기에 숨겨진 이면은 뭐냐? 네, 여기에 이런 편의점의 증가가 반드시 좋은 것이냐? 네.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네. 쭉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짧게 줄이면 24시간 잠들지 않는 자본주의 욕망의 배출구. 크게 이제 좋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네. 되게 공감이 가는 글이었어요. 재밌게 읽었는데 누가 편의점을 소유하고 누가 편의점을 이용하는가. 소유하는 자는 누구고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런 예를 들더군요. 요즘에 예. 촛불 시위 때마다 예. 광화문 인근의 편의점에서 엄청나게 이것저것 팔려 나가는데 우리 얼마 전에 청문회 했잖아요. 네. 재벌 총수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나라 편의점 업계에는 이른바 빅3가 90% 넘는 점유율을 보이는데 CU가 32%, 세븐일레븐 또 GS. 근데 다 얼마 전에 청문회에 나왔던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보관그룹이 CU고요. 계열 분리한. 계열 분리. 예. 예. 계열 분리한 보관그룹이 네. CU고. 세븐일레븐은 롯데. GS는 LG인 거예요. 그러니까 LG에서 역시 네. 인적 분할한 GS가 갖고 네. 있죠. 어쨌든 다 대기업.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 갖고 있죠. 네. 네. 네, 촛불 집회하러 나왔는데 생각해 볼 만합니다. 사실 어떤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 밀양 송전탑에 시위하러 갈 거면 집에 있는 냉장고 전원은 끄고 가는 게 합리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과도 좀 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편의점에 대한 이런 사회학적인 분석, 뭐 자본주의 욕망의 배출구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따가 저희가 이 편의점 인간을 다루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저는 편의점을 언제 이용하나 봤더니 주로 음료를 사러 갈 때 네, 갑니다. 2+1? 네. 1+1이거나 네. 2+1인 제품만 사요. 예, 예. 네. 저도 주로 그렇죠. 네. 아니, 편의점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요. 정가 그대로 받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의 정가라는 게 물론 정가니까 정가대로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딜 가면 이 커피는 1,000원인데 그렇죠. 왜 내가 꼭 2,000원을 내고 이걸 마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쓰라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2+1짜리를 삽니다. 뭐 하나 사면 될 걸 2개 값을 내고 사서 3개를 사는 네. 예, 그런 그쵸. 예, 고도의 예, 수법이죠. 예. 고도의 수법에 제가 약간 농락당하고 예,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래도 뭐 어쨌든 그 값 하나당 가격을 계산하면 1,000원 정도가 나오니까. 예, 나오니까. 네, 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당하고 네. 있는 것 같아. 예. 네. 그리고 저는 가끔 그 편의점 도시락 많이 먹죠. 예, 먹으러 갑니다. 예, 예. 이게 뭐 이렇게 끼니는 어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때 그냥 편의점에 자연스럽게 네. 발걸음을 옮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 작품에서 자주 얘기하는 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내 몸에 편의점의 그 음식들이 채워지고 있다. 아, 삼각김밥이니 예, 뭐 이런 예. 것들로. 삼각김밥 많이 먹었죠. 네. 예. 자, 이렇게 편의점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험들 한 가지씩은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후루쿠라, 편의점 인간의 주인공인 후루쿠라가 생각하는 편의점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8시, 나는 스마일마트 히이로마치 역전점의 문을 연다. 일은 9시부터지만 의뢰 좀 일찍 와서 뒷방에서 아침밥을 먹는다. 가게에 도착하면 2리터들이 페트병에 든 생수 한 병과 곧 폐기 처리해야 할 빵과 샌드위치를 골라서 산 뒤 뒷방에서 식사를 한다. 뒷방에는 커다란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방범 카메라 영상이 비춰지고 있다. 야간조에 신참으로 들어온 베트남 출신의 다트군이 필사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며 점장이 익숙지 않은 그를 보조하면서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슨 일이 있으면 제복을 입고 뒷방에서 달려나가 계산을 도울 태세를 갖추고 빵을 삼킨다. 아침에는 이렇게 편의점 빵을 먹고 점심은 휴식 시간에 편의점 주먹밥과 패스트푸드로 때우고 밤에도 피곤하면 그냥 가게 음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다. 2리터들이 페트병에 든 물은 일하는 동안 절반쯤 마시고 그대로 에코백에 넣어 집으로 가져와서 밤까지 마시며 보낸다. 내 몸 대부분이 이 편의점 식료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나 자신이 자파 선반이나 커피 머신과 마찬가지로 이 가게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식사를 끝내면 일기예보를 확인하거나 가게의 데이터를 살펴본다. 일기예보는 편의점의 아주 중요한 정보원이다. 어제 기온과의 차이도 중요하다. 오늘은 최고 기온이 21도, 최저 기온이 14도. 흐린 뒤 저녁부터는 비가 올 예정이다. 실제 기온보다도 춥게 느껴질 것이다. 더운 날은 샌드위치가 잘 팔리고 추운 날은 주먹밥이나 중국식 만두, 빵이 잘 팔린다. 카운터에서 파는 음식도 기온에 따라 잘 팔리는 게 다르다. 히이로마치 역전점에서는 추운 날 고로케가 잘 팔린다. 마침 세일 중이기도 해서 오늘은 고로케를 많이 만들자고 머리에 새겨둔다. 네, 후루쿠라가 생각하는 편의점. 네. 직원의 입장에서 보는 편의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후루쿠라는 지금 일한 지 18년 됐습니다. 네. 이 히이로마치 역전점, 네. 스마일마트. 새로 처음 생겼을 때부터 맞아요. 일을 했어요. 예. 점장이 계속해서 갈렸는데요. 네. 점장이 갈리든 말든 후루쿠라는 네. 최고참으로서 그러니까 예, 이 편의점이 끊임없이 남아있습니다. 점장이 네. 8번 바뀌는 거를 네. 계속 봤죠. 네. 18년 동안. 그러니까 뭘까요? 이게 공무원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위에 그렇죠. 예, 뭐 장관들은 계속 갈리는데 예, 나는 어쨌든 남아 있다. 맞아요. 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 군대에서 오래 있었던 병장이 네. 계속 위에 간부들 뭐 대위나 이렇게 오면은 약간 더 자기가 더 고참인 경우가 있죠. 군 생활만 따지면. 예, 더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래서 몇 번 바뀌었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또 이렇게 훈수를 두는 경우도 좀 있고. 근데 후루쿠라는 뭐 그렇게 훈수를 두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저 자기 일을 좀 묵묵하게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에서 좀 인상 깊게 느껴지는 부분은 내 몸 대부분이 편의점 식료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이 가게의 일부처럼 내가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네. 네,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요. 편의점과 자신을 거의 동일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고의 패턴이 편의점에 관련돼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춥고 덥고도 이게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편의점 매출 추운 날은 이게 잘 팔려. 잘 요걸 조금 더 빛을 앞으로 잘 보이게 해놓고 맞아요. 더운 날은 또 이게 잘 팔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매출에 따라서 내가 인센티브를 더 받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루쿠라는 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지만 거의 편의점 오너 같은 기분으로 일을 합니다. 네네. 네. 네, 이 후루쿠라가 또 편의점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편의점과 관련된 자기 자신에 대한 또 그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 편의점이 아니면 안 되는지, 평범한 직장에 취직하면 왜 안 되는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완벽한 매뉴얼이 있어서 점원이 될 수는 있어도 매뉴얼 밖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통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여전히 전혀 모르는 채였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을 그 투명한 유리 상자를 생각한다. 가게는 청결한 수조 안에서 지금도 기계 장치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 광경을 상상하고 있으면 가게 안의 소리들이 고막 안쪽에 되살아나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 아침이 되면 또 나는 점원이 되어 세계의 톱니바퀴가 될 수 있다. 그것만이 나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찰리 채플린 나왔던 영화 모던 타임즈가 생각이 나네요. 아침이 되면 나는 또 네. 점원이 돼서 세계의 톱니바퀴가 될 수 있다. 네. 그때 모던 타임즈 영화를 보면 계속 이 나사조이는 그렇죠. 단순 작업을 반복하면서 이 공장을 떠나서도 계속 그 그렇죠. 작업을 반복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톱니바퀴 속으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정말 그 알레고리죠. 그 현대 사회에 대한. 근데 뭐랄까요. 이 후르크라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거기서 안정감을 누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야 그 가운데서 잠이 스르르 온다. 그래서 잘 잘 수 있고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해서 깨어나고 아침이 되면 세계의 톱니바퀴가 된다는 사실에 점원으로서 예, 그런 나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문을 열면 빛의 상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언제나 계속 돌아가는 확고하게 정상적인 세계. 나는 빛으로 가득 찬 이 상자 속 세계를 믿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침에 출근해서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행복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독특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아까 저희가 그 전상인 교수의 편의점 사회학을 살짝 언급했지만 네.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봐라 편의점은 자본주의 욕망의 배출구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욕망의 배출구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이거 나쁘지 비판적으로 봐야지 라고 당연히 이 소설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네네 그렇지 않죠. 이 빛의 상자라는 게 그럼 편의점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네요. 빛의 상자네요. 언제나 네. 꺼지지 않는 불빛. 그리고 사방이 다 유리창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아침에 햇빛이 쫙 들어온다고 상상을 해보면 예. 그렇죠. 그렇군요. 정말 이 건강마저도 내 몸은 편의점을 위해 계속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쓰는 이 후르크라. 뭐랄까요. 진짜 편의점에 의해서 편의점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편의점 인간입니다. 네. 예. 편의점 인간이라고 한국어 제목은 이렇게 우리가 그럼 일본어 읽지만, 제목은 달라요? 아니요. 일본어 제목도 똑같아요. 일본어 제목은 콤비니 닌겐입니다. 편의점 인간인 건가요? 콤비니가 일본어로 이제 편의점이라는 뜻이고요. 인간은 닌겐이잖아요. 근데 콤비니 닌겐 이러면 뭐랄까 어감이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섬뜩하게 다가와요. 닌겐 때문에 그런가? 그렇군요. 네. 그 후르크라가 경환 씨가 말씀하신 대로 좀 독특한 사람이죠. 예. 태생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후천적으로 그렇게 바뀌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아까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유치원 시절에는 공원에서 죽은 새를 발견했는데 이 새를 보고 집에 가서 먹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주변에 엄마랑 뭐 친구 엄마 다 놀래서 왜 먹자 몇 번을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 새 참 불쌍하지 이렇게 우리 묻어주자 이렇게 주변에서 이 유치원생에게 어떤 감정을 심어주려고 가르쳐주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동정심이나 연민의 감정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넌 왜 안 그러니? 라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새가 이렇게 죽어 있으면은 불쌍하고 묻어줘야 되는 기분이 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인공은 아니 통닭 좋아하고 꼬치구이 다 좋아하면서 새가 생겼는데 이거 가서 먹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사람들이 다 의아한 표정으로 자기를 보니까 왜? 좀 더 잡아올까? 라고 천진난만하게 묻습니다. 예. 초등학교 시절에는 네.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조금 더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남자 아이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말려야 된다. 아 어떻게 누가 좀 말려봐. 했는데 지금 상황이 왁자지껄한 가운데서 그래 말려? 삽을 들고 가가지고 네. 내리칩니다. 바로 말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으니까 난 이렇게 행동했는데 왜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삽으로 어떤 한 아이의 머리를 내려쳐버리는데요. 예.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소리를 악 지르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나머지 그 싸우고 있던 다른 한 아이의 머리를 내려치기 위해서 또 삽을 예. 들고 가죠. 예, 그런 모습이 좀 섬뜩하기도 한데 8살 때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 설명을 요구합니다. 너 왜 그랬니? 말리라고 해서 가장 빠를 것 같은 방법으로 말렸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야마자키와 아오키가 움직임을 멈출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네. 예.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예. 뭐 이러고 나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네. 교실에서 광분한 여교사. 네. 뭐 때문에 광분한지는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죠? 네. 그냥 이 소설에는 여선생님이 히스테리를 일으켜서 출석부로 교탁을 내려치면서 마구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다. 그때 선생님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네. 이 후루쿠라가 선택한 방법이 또 네. 특이합니다. 그녀의 스커트와 팬티를 끌어내려 버렸다. 그랬더니 여교사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조용해졌다. 몇 반 선생님이 달려와서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텔레비전에서 어른 여자의 옷이 벗겨지면 조용해지는 것을 봤다. 나는 그래서 똑같이 했을 뿐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네. 어머니가 이제 한탄을 하죠. 우리 후루쿠라는 왜 모를까? 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후루쿠라 게이코가 나는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처세술이었다. 예, 그 후로는 이제 조용히 커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조용히 커나간다는 게 이 후루쿠라가 무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요. 자기는 그냥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전혀 이해를 못한 상태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네.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예. 최선이겠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가만히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 정유정 작가의 종애기원에서 유진이 조금 착한 버전?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다른 네. 인성을 가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결여된 인간 정도로 이 후루쿠라를 볼 수가 있죠. 예. 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없다고는 못하죠. 네. 특이하네요. 근데 이런 분들의 속마음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어쨌든. 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또 이 성향은 변하지 않는데요. 후루쿠라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제 후루쿠라의 조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조카에 대해서도 후루쿠라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여동생이 언니 좀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와서 조카 얼굴도 좀 더 자주 보고 그래라고 했더니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죠. 다른 아이나 내 조카나 똑같이 보여서 일부러 조카를 보러 와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 친구인 그 미호의 아이도 있나 봐요. 네. 그 아이와 이 여동생의 아이인 조카와 좀 그냥 깐난하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예. 하지만
우리 여동생의 아기니까 조카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아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비록 자신한테는 그냥 둘 다 도둑고양이 같고 약간 차이는 있어도 갓난아기라는 같은 종류의 동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조카라고 하니까 해야 조금 되나라고 더, 의문을 그냥 갖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후루쿠라라는 사람이 가진 성격과 이 편의점 인간이라는 이 어떤 자기 규정이 얼마나 기묘하게 결합하는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실 텐데요. 안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이 후루쿠라의 삶에 또 다른 이상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예, 그 사람이 바로 시라하라는 남자인데요. 네. 이 시라라는 남자가 후루쿠라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새로운 파트타이머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참 이런 캐릭터는 근데 좀 익숙합니다. 시라하 캐릭터. 네. 뺀질거리고요. 네. 근데 뺀질거리기보다는 저는 이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이 시라가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되게 진짜 꼴보기 싫다라고 느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이 인물과의 어떤 갈등이 펼쳐질 줄 알았더니 독특한 방향으로 가서 맞아. 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후루쿠라를 읽고요. 경환 씨가 시라를 읽어주시면 꼴보기 싫게 해야겠네요. 약간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왔다. 후리후리하게 키가 커서 철사 옷걸이처럼 보인다. 자기가 철사 같은데 은색 철사가 얼굴에 휘감겨 있는 듯한 안경을 쓰고 있다.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로 가게의 규칙을 지킨 옷차림이지만 너무 말라서 셔츠 사이즈가 몸에 맞지 않아 손목이 드러나 보이고 배 언저리에는 부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혀 있었다. 피골이 상접한 듯한 시라하 씨의 모습에 순간 놀랐지만 나는 곧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주간조의 후루쿠라예요. 잘 부탁합니다. 지금의 말투는 점장과 비슷했는지도 모른다. 시라하 씨는 내 큰 목소리에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네 하고 애매한 대답을 했다. 저기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주저 말고 물어봐요. 내가 말을 걸자 시라하 씨가 희미하게 웃었다. 모르는 거라면 편의점 알바에 대해서 말인가요? 시라하 씨는 코로 웃었고 웃는 순간 코가 푸 하는 소리를 내면서 콧물이 콧구멍에 막을 형성하는 것이 보였다. 종이로 만든 것처럼 바싹 마른 시라하 씨의 건조한 피부 안쪽에도 막을 칠 정도의 수분이 있구나 생각하며 나는 그 막이 찢어지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별로 없어요. 나도 대충은 알고 있고. 시라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한동안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아침 피크타임 행렬이 끝난 뒤 상황을 살피러 가니 시라하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팩 음료는 진열이 엉망이고 오렌지 주스가 있어야 할 곳에 우유가 진열되어 있었다. 시라하 씨를 찾으러 가보니 깨느른한 몸짓으로 뒷방에서 매뉴얼을 읽고 있는 참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뭐 모르는 게 있었나요? 시라하 씨는 매뉴얼 페이지를 넘기면서 젠치하는 어조로 말했다. 이런 체인점의 매뉴얼은 전곡을 찌르지 못한달까? 잘 되어 있질 않군요. 이런 것부터 제대로 해야만 회사도 개선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시라하 씨, 아까 부탁한 페이스업 말인데요. 아직 안 끝났나요? 아니, 그걸로 끝인데요. 시라하 씨, 매뉴얼보다 페이스업이 우선이에요. 페이스업과 손님에게 인사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요. 몰랐다면 함께해요. 나는 내키지 않는 듯한 시라하 씨를 다시 팩 음료 매대까지 데려가서 잘 알아듣게 설명하면서 손을 움직여 상품을 말끔하게 다시 진열했다. 이렇게 상품의 얼굴이 손님을 향하도록 늘어나요. 그리고 자리는 멋대로 옮기지 마요. 여기가 야채 주스, 여기가 두유를 놓는 자리로 정해져 있고. 이런 건 남자의 본능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군요. 시라하 씨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조몬 시대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사냥하러 가고 여자는 집을 지키면서 나무 열매나 들풀을 모아놓고 남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이런 작업은 뇌 구조상 여자한테 알만친 일이에요. 시라 씨, 지금은 현대예요. 편의점 점원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모두 점원이에요. 아, 뒷방에 재고가 있는데 그걸 진열하는 일도 함께 배워요. 네, 지금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대화였고요. 시라하라는 남자와 우리 주인공 게이코, 네, 후루쿠라. 후루쿠라 게이코였습니다. 히가시노 게이코 생각이 좀 나요. 어쨌든 네. 후루쿠라 게이코. 네. 네, 이 게이코가 속 터질 만도 한데, 그 전에 게이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투를 흡수해서 네. 그들의 말투를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인간처럼 보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고 있다가 그걸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뭐 옷을 사는 거나 신발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의 30대 여성들이 구입하는 메이커를 유심히 봤다가 예, 그것과 똑같진 않더라도 왜냐하면 똑같으면 너무 티나니까 예, 유사한 브랜드를 구매해서 착용하고 다닙니다. 나도 저 정도로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그냥 대충 묻어갈 수 있겠지. 네. 평범해 보이겠지. 이렇게 거기에 목표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이 시라라는 사람 180이 넘는 키에 삐쩍 마른 네,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고요. 네. 편의점에 와서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불성실해 보입니다. 아주 불성실하죠. 네. 지금 와가지고 뭘 어디다 놔야 되는지도 모르고 대충 정리해놓고 뒷방 가 있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일할 땐 말이죠. 뒷방에는 점장님만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아, 그런 공간이. 심지어 삼각김밥을 먹을 때도 네. 그 차가운 냉동고 비슷한 데서 먹었었어요. 그래요? 네, 누가 거기서 먹으라 그런 건 아니지만 밖에서 먹으면 또 손님들이 네. 있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공간, 네, 점장님 방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랬던 적이 좀 있습니다. 다른 그 알바생들도 마찬가지였고. 그것도 이제 삼각김밥 진열 기간 땡 끝나자마자 예, 진열 기간에는 먹지 않고 네. 그렇단 말이죠. 유통기한 지나면 어차피 못 그러니까요. 파니까. 예, 못 파니까요. 예, 예. 네. 이 시라하가 또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아무렇지도 않게 조몬 시대 얘기 꺼내면서요. 이 조몬 시대 저는 읽다가 조몬 시대가 웃기더라고요. 걸핏하면 조몬 시대 나오니까 이게 개그 코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쓰는 역사 용어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옛날 선사 시대를 가리키는 고조선 용어인데,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전? 그 전이죠. 예. 아주 선사 시대를 가리키는 일본의 용어인데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선사 시대까지도 갈 필요 없습니다. 툭툭하면 옛날 조선 시대에는 남녀 7세 무동석이야. 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정말 꼰대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후루쿠라는 뭐랄까 거기에 대해서 그 반박하면서도 특별히 어떤 문제의식을 또 느끼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허희 씨가 약간 연기를 너무 열연을 하셨어요. 정말 감정을 실어서 시라 씨 이러시면 안 되죠. 약간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럴까요? 예, 후루쿠라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그 발음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자기가 느끼기에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업이 중요해요. 페이스업이. 아니 근데 제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 연기를 했냐면 어쨌든 이건 공적인 자리에서 지금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감정을 실는 게 그렇죠. 편의점 안이고 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후루쿠라도 그래서 감정을 실어야 되겠다 싶어서 실은 그 버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약간 로봇처럼. 예. 어차피 제 연기가 어색하니까. 네. 네. 예.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후루쿠라의 어떤 사고 패턴도 역시 후루쿠라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졌는데요. 뭐냐면 시라가 이렇게 콧방귀를 끼는데 진짜 콧물이 막을 형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결하게 느껴지는
보통 사람 같으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네. 어우 이렇게 생각을 할 장면인데 네. 후루쿠라는 네. 기계처럼 반응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사고의 회로를 후루쿠라가 가졌는가를 예,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네네. 할 수가 있죠. 예, 이 실화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후루쿠라와 대화하는 장면에 나타나는 실화의 성격 여러분들 한번 네. 느껴보시죠. 실화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화 씨가 내뱉듯이 말했다. 편의점 점장 나부랭이가 잘난 체하기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으면 그런 곳에서 일한다고 멸시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나는 그게 몹시 흥미로워서 그렇게 깔보는 사람의 얼굴 보는 걸 비교적 좋아한다. 아, 저게 인간이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자기가 하는 일인데도 그 직업을 차별하는 사람도 가끔 있다. 나는 무심코 시라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깔보는 사람은 특히 눈 모양이 재미있어진다. 그 눈에는 반론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계심 또는 상대가 반발하면 받아쳐줘야지 하는 호전적인 빛이 깃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깔볼 때는 우월감이 뒤섞인 황홀한 쾌락으로 생겨난 액체에 눈알이 잠겨서 막이 쳐져 있는 경우도 있다. 나는 시라 씨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단순한 차별 감정이 어려있을 뿐 지극히 단조로운 모양이었다. 내 시선을 느꼈는지 시라 씨가 입을 열었다. 입뿌리가 누렇고 검은 부분도 있었다. 오랫동안 치과에 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저렇게 으스대고 있지만 이런 작은 가게의 고용 점장은 루저예요. 밑바닥 인생 주제에 으스댈 수는 없죠. 똥자루 같은 자식. 말만 들으면 과격하지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을 따름이어서 왠지 히스테리 부리는 걸 보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차별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한 부류는 차별에 대한 충동이나 욕망을 자기 내면에 지니고 있지만 또 한 부류는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차별 용어를 연발할 뿐이다. 시라 씨는 후자인 것 같았다. 시라 씨는 이따금 말을 틀리면서 빠른 말씨로 계속 짓거리고 있다. 이 가게는 정말이지 밑바닥 인생들 뿐이에요. 편의점은 어디나 그렇지만 남편의 수입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주부, 이렇다 할 장래 설계도 없는 프리터, 대학생도 가정교사 같은 수지 맞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는 밑바닥 대학생뿐이고 나머지는 일본으로 돈 벌러 온 외국인이죠. 정말로 밑바닥 인생뿐이에요. 그렇군요. 꼭 나갔다. 인간다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시라 씨는 왜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활동입니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정말요? 하지만 실수였어요. 변변한 상대가 없어요. 젊은 것들은 놀기 좋아하는 애들 뿐이고 나머지는 한물간 나이든 여자들 뿐이에요. 편의점은 학생 알바가 많고 홍기가 찬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손님 중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여자가 꽤 있지만 콧대 높은 여자가 많아요. 이 동네에는 큰 회사만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일하는 여자는 너무 으스대서 안 돼요. 그 여자들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들한테만 추파를 던지고 나하고는 눈조차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조몬시대부터 여자들은 되게 그래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젊고 예쁜 아가씨는 힘세고 사냥도 잘하는 남자의 차지가 되죠. 강한 유전자가 남고 남은 찌꺼기들은 찌꺼기끼리 서로 위로하는 길밖에 남지 않아요. 현대사회라는 건 환상이고 우리는 조몬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세계에 살고 있다고요. 도대체 남녀 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저 복원 될까요? 예? 잘 들리지 않았는지 시라 씨가 되묻는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옷을 갈아입었으면 서둘러 조회를 합시다. 편의점은 강제로 정상화되는 곳이니까 당신도 곧 복원되어 버릴 거예요. 이 말을 나는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않고 빈둥거리며 옷을 갈아입는 시라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 시라 경환 씨가 읽었는데 예. 어떠셨나요? 최대한 재수없게 하려고 했는데 네. 쉽게 안 되네요. 어쨌든 굉장히 조용히 음. 불만에 찬 이야기들을 하는데 음. 여기서 우리 주인공
후루쿠라도 얘기를 하죠. 네. 어디서 듣고 입력된 것들을 그냥 나열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꾸 남들 보고 루저라고 하는데 루저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시라를 바라보면은 본인이 더 루저 같죠? 예. 그러니까 저는 후루쿠라가 이 시라라는 인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라가 느끼고 있는 불만이 세상에 대한 어떤 증오 같은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막 그 외부 현실을 탓하는 거죠. 특히나 그걸 이제 여성 혐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이 후루쿠라가 보기에는 자기한테 진실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시라라는 인물이 사실은 텅 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처럼 내면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주어들은 말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내뱉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시라 씨라는 인물은 사실은 자기와 비슷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원될까요?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네. 어떤 그러니까, 뜻으로 했던 얘기냐면 편의점은 뭐든지 복원되는 곳이니까 강제로 정상화되는 곳이니까 당신도 곧 복원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나 본데 예. 속을 그러니까, 삼키죠. 예, 이 복원될까요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러니까 시라와 이 후루쿠라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편의점에 어떤 이상한 남자 손님이 들어와서 그 다른 손님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런데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예. 마치 자기가 무슨 주인 있냐. 예. 그걸 이제 편의점 점주가 예. 예. 이 제지를 하고 그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는데요. 그 광경을 후루쿠라가 지켜보면서 편의점은 네. 이물질을 강제로 배출시키고 정상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18년이나 일을 했으니까 복원되는 과정들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건이 모자라면 새로 채워지고 이 18년 전에 첫 손님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할머니가 왔던 그 얘기도 하는데 지금도 종종 어떤 할머니가 오시죠. 근데 같은 할머니는 아닌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꼭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기는 참 변함이 없어. 근데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를 이 후루쿠라는 속으로 이제 말하죠. 예,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 네. 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어제의 계란과 오늘의 계란은 다르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주인공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강제적인 질서를 구현하는 공간이라는 점도 이 대화에서 우선 중요하게 좀 염두를 해 두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라라는 인물과 후루쿠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내면이 없는 어떤 인간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부류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것을 후루쿠라가 훨씬 더 사회화시킨 거죠. 그래서 후루쿠라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 사람이고 맞아요. 엄청 노력합니다. 후루쿠라는. 네. 범죄나 그리고 그런 차별적인 생각들을 애초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이 시라는 네. 굉장히 사회의 부정적인 기류를 그대로 받아서 네. 예, 반사하는 인물로 비춰주죠. 네. 결혼 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네. 지금 책에서는 혼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본에 쓰이는 용어라고 해요. 혼활 줄여서. 그러니까 자기도 결혼도 하고 여자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기한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 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사실은 결혼 활동의 일부다. 내가 여자를 찾기 위해 여기에 온 거다. 근데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편의점. 그리고 편의점에서 이 알바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뭐 대학생이랑 혼기 전이고 아직 결혼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고 손님을 오는 사람들은 콧대가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자기한테 눈길을 안 준다. 그래서 약간 분노에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전형적인 어떤 여성 혐오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사람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시라가 편의점에서 쫓겨나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 손님에게 네. 스토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섬뜩합니다. 그 전화번호를요, 자기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네. 그 여자 손님이 있는 곳을 찾아내려고, 하기도 하고, 네. 예. 또, 뭐, 유부녀인 우리 이즈미라는 캐릭터가 또 있는데, 네. 이 점원 중에서, 네. 그분한테도 직접거렸다 그러고, 예. 그런 에피소드들이 막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진짜 싫다라고 느껴지네. 뒤에 가면 냄새도 난다고 이제 나와요. 그렇죠. 네. 예, 그러한 아주 부정적인 인물로 이 소설에서는 계속해서 그려집니다. 네. 근데 저는 이쯤에서 좀 생각해 볼 지점,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이 편의점의 정상성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비정상성이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 편의점 인간을 가장 단순하게 읽는 방법은 후르쿠라가 가진 비정상성을 이제 세상이 정상성이라는 기준으로 폭력적으로 이제 억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상이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새삼 되짚어보게 된다. 이런 류의 독해는 편의점 인간을 읽어내는 되게 1차원적인 독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편의점 인간이라는 작품이 왜 아쿠타가와 상까지 받게 되었는지는 해명하지 못하는 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1차원적인데도 좀 말이 어려운데요. 편의점의 정상성과 주인공의 비정상성. 혹은 편의점의 비정상성과 주인공의 정상성.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주인공 쿠루쿠라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너는 왜 결혼 안 해? 너는 지금까지 남자친구 한 번도 없었다고? 너는 18년째 같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왜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않니? 그런 쏟아지는 질문들 때문에 모범 답안을 준비해놨죠. 네.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만 골라서 하니? 네네. 라는 네. 네, 그 질문을 공격들이 오죠. 예. 후르쿠라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귀찮아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 세상은 언제나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정상이라는 범주를 설정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정상이라고. 정상의 폭력성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푸코가 얘기하는 광기 역사라는 책들을 보면 그 광기라는 것을 이른바 정상이라는 그 보편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광기라고 규정되는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규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광기라는 것을 사회의 이질적인 것으로 구분시키고 자기들은 마치 진짜 합리적이고 정상인 것 마냥 네, 생각하게 되었다는. 그런데 그게 이제 1차원적인 독해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소설에선 그래요. 네네. 네. 그러면은 우린 좀 더 높은 차원을 향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제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반드시 제가 뭐 이렇게 네. 더 고차원적인 독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방금 그런 푸코식의 광기의 역사에 나오는 정상성의 폭력, 비정상성을 억압하는 그런 규율 같은 것들은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새삼 새로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소설이 하필이면 2016년에 일본의 어떤 사회의 징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아쿠타가와상까지 받게 되었느냐. 그건 분명히 앞선 그런 설명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여분의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 후루쿠라라는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성을
뭔가 독특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갈망하는 것은 정상성으로의 편입이죠.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부품으로서 내가 존재를 하면서 나는 정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하죠. 그게 유일하게 그녀에게 제공되는 공간이 편의점인 것이고요. 근데 이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가만히 뜯어보면 쿠르쿠라가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이질적인 것을 배출시키면서 정상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그 편의점의 어떤 공간적 속성을 따져본다면 쿠르쿠라는 편의점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후르쿠라가 가진 속성 자체는 이질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들켰나 이런 감정을 느끼죠. 배척당하겠지. 예. 네, 이런. 나 지금 이상했나? 내 톤 괜찮았나? 이런 생각하죠. 그쵸. 지금, 예.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후르쿠라라는 사람은 편의점의 정상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녀가 가진 이 이중성이란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자기의 독특성이라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떤 정상적인 질서를 염원하면서도 왜 하필이면 그때의 정상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편의점에 기반한 정상성이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일까? 그러니까 과연 편의점에서 만들어내는 질서나 편의점이 표상하는 정상이라는 것이 진짜 보편적이고 합당한 것일까? 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공이 겨우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안도감 같은 걸 느끼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글도 그런데요. 이 편의점이 생겨나게 된 이 사회의 구조가 과연 또 온당한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사회의 구조까지 거슬러 올라가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편의점이라는 공간 자체도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24시간 돌아가요.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24시간 돌아가는 가게가 왜 필요하냐. 그렇죠. 24시간 돌아가면서도 동시에 여기에서 그 어떤 만들어지고 있는 그 굉장히 그 빛으로 가득 찬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조악한 공간인지 그리고 사회에서 편의점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실화가 갖고 있는 생각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고작 편의점 따위, 편의점 음식 따위로 배 채우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루하냐 이런 식으로 편의점을 또 비하하는 인식도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정상성이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은 이 주인공은 이 우물 안에 정말 잘 사는 개구리가 되고 우물 안에 잘 적응해 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또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급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가 그 사회학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카리아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불안정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인데 끊임없이 어떤 그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일들처럼 자기의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는 언제나 그 해고나 이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계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프레카리아트라는 프리터족 나오던데요. 프리터. 네, 그러니까 프리터도 프레카리아트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니트족. 네. 근데 이 프레카리아트에 대한 많은 어떤 지금까지 제출된 연구는 뭐 이런 거예요. 봐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불안정 노동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냐. 이 노동 구조 자체 그리고 이런 사회 자체를 우리는 바꿔 나가야 한다.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어떤 대의를 강조하는 쪽으로 많은 연구 결과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자체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소설이 굉장히 급진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런 프레카리아트로서의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인 후르쿠라라는 사람은 자기의 노동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만족하고 이거 자체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소설의 서사 전체는 구조를 잘 보시면 처음에는 후르쿠라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자기 자신을 긍정하죠. 그러다가 중간에 나도 배제당하지 않을까? 나도 이질적이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처지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게 자기 스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면접 보러 가던 길에 편의점에 잠시 들었는데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편의점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다지고 나오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을 맺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요. 이 소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당연히 노동구조 개선해야 되고 프레카리아트로서의 삶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의식들을 그걸 한 번 더 뒤집어요. 네. 그래서 급진적이에요. 그렇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때의 급진성이라는 게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급진성이라기보다는 프레카리아트라는 존재 자체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이 소설이 열어젖히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놀라워요. 그래서 그리고 섬뜩합니다. 한편은. 그러니까 이미 바뀌어버린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이 일단 우세한데 왜 비판적이어야 되는데 하는 시선을 좀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말이죠. 일단은 일반적으로 내가 느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느낌적 느낌. 이 모든 것이 그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리고 또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뭐 사회에서 갖춰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대화들이 오가고 거기에 대해서 움츠러들고 그걸 어떻게든 하나라도 없애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실화와의 동거도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런 전반적인 요즘 이 일본 세태를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하죠.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또 실려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복의 전복의 의향도 느껴지네요. 의도가 책에서 지금에서야 읽으면서는 근데 그런 모든 뒤집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쵸. 또 재미있게 읽히는 작품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아쿠타가와 상을 받을 만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그런 것까지 파헤치면서 읽으려고 하진 않았고, 예. 듣고 보니 오늘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소설이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새로운 주체라는 것이 독자로 하여금 저 같은 독자에게는 사실 충격이었죠. 소설의 주인공이 후루쿠라는 여성이죠. 그런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다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무성애자죠. 네. 맞아요. 책에도 그 언급이 나와요. 네. 친구가 얘기를 하죠. 나는 동성애자 친구도 있고 무성애자 친구도 있어서 이해할 것 같아. 이런 말이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후루쿠라라는 사람은 초에 애인을 필요로 한다거나 뭐 사랑을 필요로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예. 그냥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에요. 다만 사회의 부품으로서만 존재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존재 그리고 이것 자체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긍정하며 끝나는 이 소설을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긍정조차도 한 발 더 떼서 바라봤을 때는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저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무라타 사야카라는 작가는 그럼 어때라고 생각하는 쪽인 것 같아요. 생각한다. 오히려 너희들이 정규직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18년 동안 실제로 작가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삶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난 이 삶이 너무 좋거든? 이라고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항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그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그건 쉽게 동의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새로운 주체의 긍정성을 작가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난 이 삶이 굉장히 좋거든, 이렇게 사는 게 편하거든 하는 작가의 논조는 충분히 읽히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집어내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짚어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전복된다는 말씀이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다시 뒤집어 어지러워. 자꾸 뒤집혀.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 충격적인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결말 내지는 이 시라와의 스토리들 조금 읽어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 시라가 여자 손님에게 스토킹을 하다가 편의점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시라가 그 스토킹하는 그 여자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그 나오기만을 그 장면을 후르쿠라가 보게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장면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잠복인가요? 손님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는 점원의 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금기예요. 나는 이제 편의점 점원이 아니에요. 내가 점원으로서 눈 감아줄 수 없어요. 점장한테도 엄중한 주의를 받았죠? 지금 가게에 있으니까 가서 불러올까요? 사축 같은 밑바닥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한 일이 나쁜 짓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첫눈에 반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건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남녀의 전통 아닌가요? 시라 씨, 전에 강한 남자가 여자를 손에 넣는다고 말했죠? 모순돼요. 나는 확실히 지금은 일하고 있지 않지만 비전이 있어요. 내가 창업만 하면 당장의 여자들이 나한테로 떼거리로 몰려올 겁니다. 그럼 시라 씨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실제로 몰려든 여자들 중에서 고르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어쨌든 모두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 지금은 조몬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인간은 어차피 동물이라고요.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은 기능 부전이에요. 세계가 불완전한 탓에 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요. 나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완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세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나는 점점 알 수 없어져 가고 있었다. 가공의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시라 씨는 잠자코 있는 나를 보다가 갑자기 얼굴을 손으로 덮었다. 재채기라도 하려나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손가락 사이로 물방울이 흘러내려서 아무래도 울기 시작한 모양이구나 생각했다. 이런 광경을 손님이 보면 큰일이다 싶어서 우선 어디에 좀 들어갈까요? 하면서 시라 씨의 팔을 잡고 가까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이 세상은 이물질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줄곧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왔어요. 모두가 보조를 맞춰야만 하는 거죠. 30대 중반인데 왜 아직도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가? 성행위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태연히 물어봅니다. 창녀와 관계한 건 포함시키지 말고요 하는 말까지 웃으면서 태연히 하죠. 그놈들은. 나는 누구한테도 폐를 끼치고 있지 않은데 단지 소수파라는 이유만으로 다들 내 인생을 간단히 강간해버려요. 나는 어떤 심정이었냐 하면 시라 씨를 성범죄자가 되기 직전의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곤란을 겪은 여자 알바생이나 여자 손님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고통에 대한 비유로 강간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사용하는 시라 씨를 보면서 피해자의식은 강한데 자신이 가해자일지 모른다고는 생각지 않는 사고회로를 갖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혼하여 그놈들한테 불평을 듣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돈이 있는 상대가 좋아요. 나한테는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요. 남이 흉내내면 곤란하니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거기에 투자해줄 상대가 최고죠. 내 아이디어는 틀림없이 성공할 거고 그러면 아무도 나한테 시비를 걸 수 없어요. 자기 인생에 간섭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불평을 안 들으려고 일부러 그런 삶을 택해요? 난 이제 지쳤어요. 지치는 건 비합리적이에요. 결혼하는 것만으로 불평을 듣지 않는다면 그게 더 빠르고 합리적이죠. 간단히 말하지 마요. 여자와 달리
남자는 그것만으로 불평을 듣는다고요. 사회에 나가지 않으면 취직해라. 취직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라. 돈을 벌면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아라. 줄곧 세상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습니다. 속 편한 여자와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전혀 해결되지 않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이 잘못되었는지 조사하고 싶어서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메이지, 에도, 헤이안,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세상은 계속 잘못된 채였어요. 조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조몬 시대와 다를 게 없다는 걸. 무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은 삭제되어 갑니다. 사냥을 하지 않는 남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 현대사회니 개인주의니 하면서 무리에 소속되려 하지 않는 인간은 간섭받고 강요당하고 최종적으로는 무리에서 추방당해요. 시라 씨는 조문시대 이야기를 좋아하는군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현대사회의 거죽을 쓴 조몬시대예요. 커다란 사냥감을 잡아오는 힘센 남자에게 여자들이 몰려들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시집을 갑니다. 사냥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가해도 힘이 약해서 도움이 안 되는 남자는 업신여김을 받죠. 구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후로쿠라 씨는 왜 그렇게 태연해요? 자신이 부끄럽지 않아요? 예? 왜요? 알바만 하다가 할망구가 되어 이제 시집 갈 데도 없잖아요. 당신 같은 여자는 처녀라도 중고예요. 너저분한. 조몬 시대라면 자식도 낳을 수 없는 나이든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 무리 속을 어정거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리의 짐일 뿐이죠. 나는 남자니까 아직 만회할 수 있지만 후루쿠라 씨는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시라 씨, 결혼만이 목적이라면 나랑 혼인신고하는 게 어때요? 예? 그렇게 간섭받는 게 싫고 무리해서 겉돌기 싫다면 제 거덕 결혼하면 되잖아요. 사냥, 그러니까 취직에 관해서는 모르지만 결혼하면 우선 연애 경험이나 성 경험에 대해 간섭당할 위험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어이가 없군요. 미안하지만 나는 후루쿠라 씨한테는 발기가 되지 않습니다. 발기요? 그게 결혼과 무슨 관계가 있죠? 결혼은 서류상의 문제고 발기는 생리현상인데요. 시라하 씨 말대로 세상은 조몬시대인지도 몰라요. 무리에 필요없는 인간은 박해받고 경원당하죠. 그러니까 편의점과 같은 구조예요. 편의점에 필요없는 인간은 교대 근무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해고를 당하죠. 편의점? 편의점에 계속 있으려면 점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간단한 일이에요. 제복을 입고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돼요. 세상이 조몬이라면 조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이라는 거죽을 쓰고 그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무리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방해자로 취급당하지도 않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 있는 보통 인간이라는 가공의 생물을 연기하는 거예요. 저 편의점에서 모두 점원이라는 가공의 생물을 연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게 괴로우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라하 씨, 얼마 전까지는 영합하려고 했잖아요. 막상 하려니까 역시 어려운가요? 그래요. 정면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쪽이 아마 고통에 대해 성실한 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참 시라하는 여전히 막말을 하고요. 네. 이렇게 막말하는 상대를 앞에 두고도 담담합니다. 우리의 주인공 후루쿠라. 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도 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후루쿠라가 전혀 이상한 제안을 해버려요. 결혼을 하재요. 네. 어떡하죠?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제안을 합니다. 프로포즈를 해요 지금. 네. 네. 후루쿠라는 시라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뭘 하는 사람인지 그냥 편의점에서 몇 번 본 사이인 거잖아요. 그리고 좀 변태, 스토커 이런 느낌의 인간이라는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도 알았고 실제로 스토커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한 거잖아요. 네, 딱 걸린 건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을 데리고 가요. 비싸지 않나? 또 거길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차 한잔 하는데 근데
그 실화가 눈물을 이제 길거리에서 뚝뚝 흘리니까 그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는 건데 예, 예. 이 데려가는 동기 자체도 굉장히 예. 의미심장해요. 네. 아니 근데 이 예.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요 시라가 그래도 내면이 완전히 공허한 인간은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요? 본인이 눈물도 흘리네요. 직접 스스로 감정에 의해서. 아니 저는 그러니까 내면의 공허함과 눈물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남의 네. 말만 계속 옮겨다가 따라하면서 어. 불평하고 이런 캐릭터라고 보기에는 또 자기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또 눈물을 아니요, 또 갈등 흘리잖아요.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복받친 거죠. 복받친다. 그러니까 내면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자기 관점이나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관점이 네. 없다. 네. 그러니까 남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근데 눈물을 흘리는 건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억울해 이러면서 네. 예. 우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후르쿠라가 데려간 게 시라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위로해주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이런 광경을 손님이 보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라 못지않게 후르쿠라의 사고 패턴도 예, 만만치 않은 거죠. 정말 유사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특히 세상에 대한 어떤 불평, 비판은 그 자체로는 동의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세상은 이물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들. 뭐 시라의 말도 어느 정도는 네. 일리가 있죠. 이거 유명한 얘기잖아요. 사회생활 하지 않으면 취직해라. 취직하면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면은 장가 가라. 장가 가면은 애 낳아라. 수순이죠. 예. 그래서 남자로서 고통스럽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한 건데요. 예. 근데 후르쿠라는 그 문제, 그럼 내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하나 있어. 네가 그렇게 결혼이 문제가 된다면 나랑 해줄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쿨한 여자처럼 들리지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서.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후르쿠라도 지금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니? 언제 결혼할래? 좋은 사람 없니? 뭐 어디 우리나라로 치면 듀오 가입할래? 네네. 뭐 이런 대화들이 맨날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오가니까 이 주인공도 귀찮았던 거죠. 예.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그쵸. 모르겠습니다. 마치 싸움을 말릴 때 쟤네들의 머리를 삽으로 내려치면 싸움을 종결시킬 수 있듯이 결혼이 문제가 된다면 팬티와 스커트까지 내려버리면 이 상황이 종료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런 제안을 하면서 후르쿠라가 이 편의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보통 인간이라는 가공의 생물을 연기하는 것처럼 편의점에서도 모두 점원이라는 가공의 생물을 연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편의점에서는 이 점원이라는 어떤 생물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사람들이 보통 사람을 연기하듯이. 네. 그러니까 이런 등치가 성립하는 거죠. 세상이 곧 편의점이다.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연기한다. 나는 편의점에서 점원이 됨으로써 세상에서 사람들이 연기하는 보통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우리의 주인공의 그 시선이 더 날카롭다고 볼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후르쿠라의 말에 따르면 세상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보통 사람을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죠. 연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한 걸음 건너뛰어서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은 편의점이라는 곳에서 점원을 연기함으로써 누리는 안도감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도 보통 사람일 수 있겠다. 네. 하지만 그 보통 사람이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네. 어차피 연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전복의 전복이라고 할까요? 의미심장해지는데요. 그걸 소설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인물이 비정상을 긍정하기만 하는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라는 사람이 자기의 비정상성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일련의 경로를 이 소설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정상이 사실은 얼마나 정상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의 그런 욕망들 그리고 나중에 그 욕망을 어떻게 긍정하게 되는지를 마지막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비정상을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걸 지금 이 소설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1차원적인 네. 독해라고 예. 네. 하셨고. 그렇죠. 사실은 비정상이 얼마나 정상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비정상 또한 자신을 긍정하는 방식이 정상에 가까워지는 방식. 근데 물론 그때의 그 정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허물어지기 쉬운 정상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을 드러낸다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네요. 두 번째는 정리가 안 되네요. 아, 그래요? 다시 할게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이러니를 좀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후르쿠라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이잖아요. 예. 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은 뭐냐? 서비스업입니다. 편의점에서 사람들한테 밝게 인사하고 네.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깍제깍 그렇죠. 제공하는 인물이에요. 날씨에 따라서 뭐가 많이 팔릴지도 예상이 가능하고요. 네. 노하우로 인해서. 페이스업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고객들은요. 그 후르쿠라에 대해서 와 진짜 친절하고 일 잘하는 점원이다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여기에 비춰지는 아이러니가 뭐겠습니까? 서비스라는 건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성을 다해 고객을 모십니다. 하지만 후르쿠라가 내면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더 잘한다는. 그러니까 가장 그게 아이러니군요. 예. 가장 그 편의점 안에서 바라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가지는 어떤 아이러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좀 염두를 해 두고요. 예. 이 후르쿠라가 갖고 있는 그리고 이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후르쿠라가 비정상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예, 비정상이죠. 네. 예. 근데 그녀는 그런 자신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예,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노력하죠. 네. 예.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하냐면 정상성이라는 공간으로 진입하고 싶어 해요. 예. 예. 그래서 후르쿠라가 택하는 것이 바로 편의점에서 점원으로서 일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러한 정상성으로의 욕망 자체는 후르쿠라가 갖고 있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이 편의점이 갖고 있는 정상성이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는 그렇게 또 정상적이지 않는 공간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네네. 네. 왜냐하면 편의점의 세계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고 네. 예, 세상의 어떻게 보면 예외성을 드러내고 있는 네네. 그런 장소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것을 1차원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상성이 비정상성을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돌려서 생각해보면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사실상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성이 비정상성을 억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결론이 아니라 애초에 비정상성과 정상성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혼재되어 있다는 네. 겁니다. 어떻게 구분할 건데?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구분 자체가 무용해진다는 예. 거죠. 네. 그것과 동시에 후르쿠라가 선택하는 그런 정상성에 대한 갈망이 사실은 자기에 대한 비정상성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 비정상성이 정상에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후르쿠라는 안도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상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 그런 아이러니가 네. 이 소설의 이중적인 구조라는 네네. 겁니다. 그런 아이러니를 느끼면서 소설이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울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재밌는데요, 오늘. 흥미로워요.
낭만서점이 물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평론가. 예. 또 그렇게 저는 그냥 이제 단순히 재밌게 읽고 왔는데 얘기를 네. 들으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은 찢어지는 거죠, 결국? 예. 네? 이때 찢어지죠. 이제 예,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그 뒷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계속 빨리 읽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 소설 지금 읽어보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이쯤에서 방송 종료하시고 네, 나중에 다시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냥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방송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어느 일정 부분은 이제 얘기를 계속 했죠.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간다는 것.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시라하라는 인물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으로서의 여성으로 있지 말고 결혼한 관계, 결혼은 동거하는 관계니까 떳떳하게 돈을 더 벌어오는 어떤 정규직 여성으로서 취직을 시키려고 면접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주선하고 면접 장소에까지 끌고 갔는데 거기서 잠깐 편의점을 들렀다가 난 편의점 인간이구나 깨닫고 편의점이 너무 좋은 거죠. 편의점이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넌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뭐 약간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시라하. 그래서 시라하가 떠나는 것 같아요. 지금 박수 쳤잖아요. 시라하가 계속 이 후루쿠라이한테 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둘이서 그런 마지막에 약간의 다툼이 있고 기분 나빠 너는 인간이 아니야 이런 대사도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라하와 우선 후루쿠라가 동거를 하게 될 때의 이 동거 장면도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속이 터져가지고 누구 집에 들이냐. 아니 보통 마음이 들었는데. 동거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성생활, 어떤 성의 교환이 오고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후루쿠라가 냉철했던 만큼 시라하도 하루 자고 나서였나? 네. 되게 냉철하게 계산하더라고요. 그래 받아들일게 하고. 그러니까 했어요. 우선 후루쿠라는 성욕을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이 소설에서는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시라하는 성욕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남자지만 후루쿠라에게는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이 살되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요. 그리고 그 먹이를 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일종의 먹이 개념으로 그를 이렇게 약간 사육하는 느낌으로. 근데 진짜 먹이더라고요. 물을 그냥 주고. 그래서 시라하가 놀래서 묻죠. 늘 이렇게 먹어요? 라고요. 나는 뭐 간 필요 없어서 이렇게 먹는데 혹시 뭐 짜게 먹고 싶으면 간장을 쳐 먹으라. 그리고 시라의 생활 공간은 욕실이에요. 자꾸 바퀴벌레가 튀어나오니까 난 여기서 못 살겠다. 그나마 화장실 그 욕조 안이 내가 가질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다 라고 느끼면서 거기서 생활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동거 관계라고 느껴지십니까? 만화 같기도 하고 특이합니다. 그렇죠. 결국 그런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시라랑 동거한다. 후루쿠라 너 진짜 남자가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전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데 더 귀찮죠. 후루쿠라는 더 귀찮게 느낍니다.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내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이 소설의 서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 후루쿠라라는 편의점 인간이 시라라는 어떤 그 갈등의 이 계기가 되는 인물을 만나서 다시 한번 자신이 편의점 인간임을 자각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이 작품의 전체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편의점 인간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생각해 볼 거리들은 복잡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경원 씨는 어떠셨나요? 전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아니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느낌이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그런 지점들이 좀 있네요. 저는 무라타 사야카가 18년 동안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하면서 글을 쓴다고 하고. 그런데 이 소설 안에서의 주인공이 아무래도 작가와 좀 뭐 자전적인 느낌, 그래서 작가를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편의점 인간 안에 이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들은 이해하기 쉽진 않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아니니까. 그런데 읽으면서 이제 재밌게는 읽었으나 결과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네. 알면서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알면서. 진짜 이런 인간이 아닌 거라는 거죠. 크레이지 사야카라는 뭐 그 별명이 있다고는 네. 하지만 약간 크레이지를 조금 지향하는 느낌? 지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크레이지한 쪽으로 조금 난 더 이 삶을 즐길 거야 하는 그런 취지 같은 게 느껴지는데 이 주인공은 또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살짝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컨셉으로 느껴져서 어찌 보면 부자연스럽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러니까 인물 자체에 대한 그래서 그렇지만 소설을 재밌게 읽는 데는 지장은 없었고요. 그랬습니다. 예, 저는 뭐 작가와 여기에 나오는 후르쿠라가 뭐 이렇게 어떤 부분이 반영은 되어 있겠지만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저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편의점 인간이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일종의 비정상성, 그리고 이 편의점 인간에 나오는 후르쿠라가 갖고 있는 비정상성. 근데 후르쿠라는 그것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고, 실제로 편의점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을 때는 아예 폐인이 되어버리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죠. 예.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일 일어나야 되는 이유도 모르죠. 그렇죠.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일을 해야 내가 몸 관리를 하는데, 건강 관리를 하는데 일을 안 하니까 뭐 건강 관리를 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예. 그러니까 후르쿠라의 비정상성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성이 그 자체로는 비정상이라는 말이 붙을 수 없는 거예요. 비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정상이라는 있어야. 네. 정상이라는 것 앞에 항상 비가 붙음으로써 정상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르쿠라가 이상한 것 자체,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상이라는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것 자체의 실체는 비정상이지만 정상을 지향함으로써 자기의 온전함을 느끼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비평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낭만서점 75회에서는요,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 나는 편의점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소제목도 좀 붙여봤네요. 이 작품을 다뤘습니다. 2016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네요. 낭만서점도 올해 몇 회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